처음엔 저도 의심했어요. 남편이 바뀌었다고 느꼈고 나 몰래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생각에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까 그가 감췄던 건 외도가 아니라 억울함이었어요. 그 여자는 남편을 좋아한 적 없어요. 그냥 이용했을 뿐이에요. 그를 꼭두각시처럼 조종하고 필요 없어지면 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젠 알아요. 진짜 가해자는 따로 있다는 걸. 근데 왜 피해자가 계속 벌을 받아야 하죠? 저 이제 곧 아이 낳아요. 그 아이가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 그때 부끄럽지 않게 말하고 싶어요. 내 아빠는 끝까지 진실을 지키려 했던 사람이었다고. 이건 단순한 외도 사건이 아니다. 감정은 조작됐고 증거는 위조됐다. 그리고 진짜 가해자는 오히려 피해자 뒤에 숨어 있었다. 진실은 생각보다 더 조용한 곳에 더 오랫동안 더 무겁게 잠들어 있었다. 과연 이 이야기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날 오후 나는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간단한 정리 업무를 하고 있었다. 창밖으론 가을비가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고 오래된 커튼 뒤로 스며드는 회색빛 하늘이 모든 걸 무기력하게 만들던 순간이었다. 문이 조심스레 열렸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들었고 그녀를 처음 본 그 순간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그녀는 만삭의 몸으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발걸음으로 사무실 안으로 들어섰다. 한 손으론 허리를 받치고 다른 손으론 우산을 접으며 고개를 살짝 숙였다. 피곤한 얼굴엔 확고한 결의가 서려 있었고 입술은 말라 있었다. 나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 여자는 단순한 의뢰인이 아니다. 절박한, 아주 절박한 상태였다. 이름은 이선영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또렷이 말했다. 남편이 사내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눈을 살짝 찌푸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유형의 의뢰는 익숙했지만 그녀의 시선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다. 분노도 서러움도 아니었다. 그건 극단적인 고립감이었다. 마치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이 버림받고 있다는 확신, 그리고 그 확신에 스스로 질식하고 있는 듯한 눈빛. 남편과 의심 가는 상대, 혹시 정황이 있습니까?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같은 부서예요. 남편이랑 그 여자. 그리고 사람들은 그녀를 오피스 와이프라고 부르더라고요. 나는 오피스 와이프라는 단어에 잠시 멈칫했다. 그건 단순한 불륜보다 더 복잡하고 음습한 관계였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증거도 남기지 않지만 정서적으로는 아내보다 더 가까운 존재. 직장 내의 감정적 내연녀. 종종 법보다 무서운 형태였다. 제가 임신 중이라 직접 확인하러 갈 수도 없고 그 회사 보안이 너무 철저해서요. 택배, 음식 배달도 다 통제되거든요. 나는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으며 한 가지 의문이 생겼다. 어떻게 이런 정보들을 이선영 씨가 알 수 있었던 걸까? 그녀는 내 시선을 읽은 듯 작게 웃었다. 사실 거기 일하는 지인이 있어요. 저랑 대학 동기이자 예전엔 둘도 없는 친구였죠. 지금은 그 회사 회계팀에 있어요. 그 사람 덕분에 조금 들었어요. 이름은 박정현, 저한테는 그냥 정현이에요. 박정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기억 한 조각이 떠올랐다. 나는 7년 전 그 회사에서 보안 컨설턴트로 일한 적이 있었다. 그녀는 그때 재무팀 인턴으로 조용한 이미지였지만 정직하고 단호했던 기억이 선명했다. 사람 보는 눈이 맞았다면 그 박정현은 절대 거짓을 감싸는 사람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선영 씨의 이야기엔 신빙성이 있었다. 사원증은 정현 씨가 구해줄 수 있다고 했어요. 이선영 씨가 조심스레 봉투를 꺼냈다. 안에는 출입증이 들어있었다. 내 이름이 인쇄된 그 카드 위로 익숙한 사내 로고가 눈에 들어왔다. 오랜만이었다. 어쩌면 운명이라는 단어는 이런 순간을 위해 존재하는지도 모른다. 제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선영 씨는 끝내 울음을 참지 못하고 말했다. 회사에선 다들 모른 척하는데 저만 미쳐가는 느낌이에요. 그런 관계, 그런 분위기 어떻게 저만 눈치챌 수 있죠?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건 늘 사랑이 깊었던 쪽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 나는 새로 받은 사원증을 목에 걸고 출입 게이트 앞에 섰다. 카드를 대자 익숙한 삑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그 순간 예전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이 회사의 회의실 냄새, 벽에 붙은 구호, 눈빛으로만 인사하는 사람들. 7년 전 내가 스스로 걸어 나왔던 이 공간에 다시 발을 들여놓고 있었다. 내 역할은 계약직 사무보죠.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러나 누구보다 내부를 많이 볼 수 있는 위치. 나는 관찰했다. 특히 두 사람. 이선영 씨의 남편인 조민석 과장, 그리고 가장 많이 언급된 이름 진세나. 진세나는 단번에 눈에 띄는 사람이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였고 말투는 또렷하면서도 딱 적당히 친절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하게 느껴졌던 건 그녀를 향한 조민석 과장의 시선이었다. 관심이라고 하기엔 너무 깊었고 호의라고 하기엔 너무 사적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사기 앞에서 둘이 나란히 서 있었다. 내가 바로 옆에 서 있었고 대화는 자연스레 들렸다. 과장님, 왜 제가 사준 넥타이 안 하세요? 그녀는 웃는 듯 말했지만 그 안엔 분명한 요구가 있었다. 내가 챙겨준 건 기억해줘야죠. 그리고 그 말에 조민석은 당황한 듯 웃으며 말했다. 아, 어제 드라이 맡겼어요. 내일 꼭 할게요. 그 순간 내 손에 들린 서류보다 무거운 건 그 대화의 뉘앙스였다. 나는 확신했다. 이 둘 사이 단순한 동료 관계는 아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진세, 나는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 단지 조율하고 있을 뿐이다. 이제 나는 회사 내부의 모든 루트를 파악했고 다음 단계는 명확했다. 그녀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몰랐다. 이 사건의 끝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엮고 있는 끈은 훨씬 더 깊고 어두운 곳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복사실에서 들은 그 한마디. 왜 제가 사준 넥타이 안 해요? 그 대사는 단순한 투정이 아니었다. 그녀의 어조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확실한 소유의식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명백한 조짐이다. 다만 진짜 관계의 모양은 아직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다. 며칠간의 침투는 생각보다 순조로웠다. 계약직 신분이 주는 무명성 덕분에 나는 사무실 내의 흐름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었다. 복도 끝 창가 회의실, 오후 2시마다 커피를 내려 마시는 작은 휴게 공간, 그리고 그들의 발걸음이 자주 멈추는 5층 공용 복사실. 나는 스쳐 지나가는 대화, 미묘한 눈빛, 그리고 누가 누구를 먼저 찾는지를 기록했다. 그녀, 진세, 나는 항상 정해진 루틴이 있었다. 9시 출근, 9시 10분 커피, 11시 전후의 조민석 과장과의 업무 대화. 처음에는 단순한 협업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상한 건 대화는 업무였지만 말투는 그 이상이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점심시간 직전 사라졌다. 나는 감각적으로 움직였다. 조민석 과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이선영 씨를 통해 전달받았고 그날 그의 카드 사용 시간과 장소를 미리 파악해뒀다. 예상대로였다. 그들이 향한 곳은 회사에서 멀지 않은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한적한 골목길 끝, 예약 없이는 들어가기 힘든 작은 프렌치 레스토랑. 나는 반대편 창가에서 그들을 지켜봤다. 진세, 나는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다. 조민석은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을 흘렸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연인이 가진 친밀함이 없었다. 대신 무언의 협상이 오가는 듯한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기대와 교환에 가까웠다. 나는 다음 단계로 회식 이후의 행동을 추적하기로 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예상대로 두 사람은 함께 퇴근했다. 각자 차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세, 나는 조민석의 차량에 올랐다. 그들은 강북 쪽으로 향했고 나는 일정 거리를 두고 그 뒤를 밟았다. 도착한 곳은 한적한 북서울의 예쁜 다세대 주택 앞. 차에서 내린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두 사람은 건물로 들어가지 않았다. 단지 근처 벤치에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다 진세나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민석은 따라 일어섰고 그녀를 차로 바래다 주었다. 둘 사이엔 아무런 스킨십도 없었다. 심지어 작별 인사조차도 손끝 하나 닿지 않았다. 나는 그 장면을 보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관계에 뭔가 이상하다. 그 후로 며칠 나는 그들의 행보를 계속 추적했다. 식사, 카페, 퇴근 후 회동어 같은 패턴.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여전히 없었다. 그들 사이엔 감정도 육체적 관계도 명확히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또 다른 장면이 포착되었다. 사내 게시판에서 두 사람의 이름이 동시에 언급된 회계회의가 있었고 그날 밤 둘은 따로 나갔다. 그러나 나는 우연히 진세나가 중간에 빠져나와 다른 남성과 만나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 남자는 조민석이 아니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 새로운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조민석은 그녀의 상대가 아니라 대상이었다. 그녀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관리하는 수단. 그녀는 마음을 주지 않고 거리도 허락하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기대하게 만드는 사람. 그리고 그 기대 속에서 사람은 자발적으로 무너지게 된다. 그날 밤 나는 보고서를 정리하며 조용히 생각했다. 세나는 조민석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믿고 있었다. 무조건적인 신뢰 혹은 맹목적인 호의. 그건 언제나 가장 위험한 형태의 감정이다. 나는 처음으로 이 사건의 끝이 단순한 외도의 충격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예감을 가졌다. 그리고 그 예감은 불안할 정도로 정확했다. 그녀는 항상 조용히 웃고 있었다. 언제나 정해진 각도에서 정해진 표정으로.
그리고 그 웃음은 누구에게나 같았다. 진세나. 나는 그녀를 처음엔 단순한 직장 내 불륜 상대로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누군가의 내연녀라기보다는 감정을 통제하고 사람을 조율하는 데 능한 존재처럼 보였다. 마치 고요한 수면 아래 숨은 물고기처럼.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나는 이미 감지하고 있었다. 그녀가 한 사람만의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어느 날 저녁 조민석 과장과 세나가 함께 식사를 마치고 헤어진 후 나는 예상대로 차량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하지만 이번엔 목적지가 달랐다. 세나는 혼자 택시에 올랐고 약 15분 후 강남구 한복판의 트렌디한 와인바 앞에서 내렸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또 한 남자. 그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수트 차림의 남자였고 세나를 보자 반갑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들의 모습은 이전과는 달랐다. 가까웠고 익숙했고 더 솔직했다. 그녀는 이번엔 눈을 피하지 않았고 그의 팔짱을 자연스럽게 끼며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래, 이게 본 모습인가. 한참 후 그들이 나올 무렵 맞은편에서 누군가가 몰래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반사되는 스마트폰의 화면, 조용히 클릭하는 손가락. 이건 단순한 스냅샷이 아니었다. 누군가 세나를 감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나만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그날 밤 나는 모든 데이터를 정리하며 그녀의 이중성에 대해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감정을 팔지 않는다. 다만 기대감을 유도하고 그 사이로 상대방의 마음을 집어삼킨다. 그건 기술이었다. 그리고 그 기술은 반복되어 왔다. 몇 날 며칠을 분석한 끝에 나는 회사 내부 네트워크에서 우연히 발견한 닉네임 하나에 주목하게 되었다. 채영이라는 이름. 그녀의 본명은 진세나지만 외부 소셜 계정과 연결된 몇몇 게시글에서는 채영이라는 이름이 함께 노출되어 있었다. 나는 이 계정의 흔적을 따라 SNS 플랫폼, 익명 커뮤니티, 고급 회원제 포럼까지 추적했고 결국 그녀가 직접 운영하는 비공개 계정을 발견했다. 계정의 프로필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하이엔드 라이프의 정점. 사랑은 선택, 지갑은 필수. 게시물은 모두 비공개였지만 캐시된 이미지들은 이미 일부 아카이빙되어 있었다. 사진 속 그녀는 고급 요리, 호텔룸, 쇼핑백 그리고 카드. 법카. 정확히 말해 법인카드였다. 심지어 그녀는 법카로 생긴 일이라는 해시태그로 후기를 남기기도 했다. 그건 자랑이자 도발이었다. 나는 이 지점에서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느꼈다. 불륜이 아니다. 이건 구조적 착취였다. 그녀는 한 명의 남자에게 감정적 애착을 주는 대신 여러 명에게 동시에 기대와 보상을 뿌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보상은 개인이 아니라 회사에서 나가고 있었다. 나는 박정현 씨 이선영의 친구이자 회사 회계팀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우리는 같은 회계 서버에 접근하는 척하며 커피 한 잔을 들고 작게 대화를 나눴다. 세나 씨 많이 소비하죠? 법카 사용 내역 보면 감이 오긴 해요. 가끔은 점심도 20만 원 넘게 쓰던데요. 회의비 맞나요? 글쎄요, 그날 회의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정현 씨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사실 저도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근데 이 회사 그런 거 쉽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예전에도 고발하려던 분이 있었는데 그녀는 말을 흐리며 커피를 마셨다. 나는 그 순간 확신했다. 이 조직엔 침묵을 강요하는 공기 그리고 공기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날 밤 나는 그녀의 또 다른 계정에서 발견한 사진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며 기록을 남겼다. 사진 속 그녀는 하얀 와인을 들고 있었다. 배경은 고급 펜트하우스. 그리고 테이블 위엔 명확히 찍힌 카드 한 장.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동해물류법인 플래티넘 카드.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역시 카드 중에 최고는 법카지. 며칠 후 사내 익명 게시판에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밤 주차장 어둠 속에서 은은한 가로등 아래 두 사람이 서 있었다. 그림자는 길고 표정은 흐릿했지만 누가 봐도 친밀한 분위기였다. 사진 아래엔 이런 글이 달려 있었다. 이중생활의 진실, 유부남 B와 그의 오피스 와이프 A. 폭탄처럼 터진 사진 한 장. 내가 예측했던 불길한 징후가 현실이 되었다. 문제는 사진 속 남자가 조민석 과장이었다.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는 세나의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었다. 하지만 이 사진 하나로 그가 순식간에 가해자가 되었다. 그날 오후 이선영 씨에게 연락이 왔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말끝마다 눈물이 섞여 있었다. 민석 씨가 회사에서 징계 절차에 들어갔대요. 무단 접촉, 성희롱 혐의까지. 나는 그녀를 진정시키며 상황을 정리했다. 회사 내부 규정상 성희롱 고발이 들어오면 무조건 내부 고충처리위원회가 열리게 되어 있었다. 문제는 세나가 즉 진세나가 회사 측의 피해자로 진술했다는 것이다.
그녀는 직장 내 반복적인 메시지와 불편했던 사적 접근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메시지들은 조작이었다. 그건 내가 확신할 수 있었다. 이선영 씨가 확보한 조민석의 메신저 백업 자료엔 어떤 부적절한 메시지도 없었다. 오히려 대부분의 대화는 업무적인 이야기거나 세나 쪽에서 먼저 시작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미 균형을 잃고 있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카르텔이 움직이고 있었고 누군가는 그 안에서 조민석을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었다. 나는 곧바로 박정현 씨를 다시 찾아갔다. 그녀는 회의실 복사기 옆 미간을 찌푸린 채 파일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그녀는 조용히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회사는 내부 불만보다 외부 리스크를 더 두려워해요. 그래서 먼저 자르고 나중에 정리하죠. 피해자가 누구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녀의 말은 쓰디썼다. 하지만 그 안엔 진실이 있었다. 나는 마지막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었다. 정현 씨, 세나와 관련된 법카 사용 내역 그리고 그 카드가 실제로 쓰인 장소들 혹시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녀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로만 쓰세요. 절대 외부 노출은 안 돼요. 나는 그 말을 약속했고 몇 시간 뒤 정현 씨는 내 손에 USB를 하나 건넸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일부는 일반 식당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증상 일반 음식점으로 되어 있는 고급 유흥시설이었다. 그리고 그 시설의 대표자 이름, 바로 이유진. 이전 SNS 분석에서 내가 찾았던 세나의 친구이자 자칭 사업 파트너였던 인물. 조민석은 아니었다. 실제로 세나와 이 유흥시설을 오가는 남자는 홍상무였다. 그리고 재무팀장인 정 과장 역시 반복적으로 법카를 사용한 기록이 존재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정리되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조민석은 이용당한 인물이었다. 사건이 불거지자 카르텔은 가장 약하고 노출되기 쉬운 대상을 미끼로 삼았고 진세나는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그를 가해자로 만들었다. 나는 손에 쥔 USB를 보며 중얼거렸다. 진실은 언제나 가장 조용한 곳에 숨어 있다. 나는 그날 밤 USB에 담긴 모든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다. 법카 사용 내역, 사업자 정보, SNS 활동, 카드 승인 시간과 장소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 중심엔 홍상무와 재무팀장 정 과장이 있었다. 그들이 만든 조직은 단순한 개인적 향락이 아닌 회사의 자금 시스템을 악용한 구조적인 범죄였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사실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였다. 이선영 씨와 조민석 과장을 보호하면서도 조직 내부의 균열을 유도할 방법. 그때 나는 한 사람을 떠올렸다. 박정현. 정현 씨는 처음에 망설였다. 저 이런 거 개입했다가 괜히 꼬리 자르기에 당하면.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러니까 지금 하셔야 해요. 안에서 일하셨던 분이 문제를 제기해야 회사도 외면하지 못해요. 그리고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 그녀는 한참을 침묵하다 결국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회사 내부 익명 제보 시스템을 통해 첫 번째 폭로가 올라왔다. 홍상무와 정 과장의 법카 사용은 업무 목적이 아닌 개인적 향락에 쓰이고 있으며 관련 업소는 실질적으로 세나 진세나와 연결되어 있음. 이 제보는 회계팀 서버 기록, 카드 사용 사진, SNS 캡처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즉시 내부 감찰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뒤 정 과장이 회의 중 격렬하게 소리를 질렀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게 뭐야? 누가 이런 자료를 내부해서? 지금 날 미쳤다고 생각해. 홍상무는 평소보다 말을 아끼며 조용히 사무실을 비운 채 돌아오지 않았다. 감찰팀은 경찰에 공식 조사를 의뢰했고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조사가 시작되었다. 사업자 등록증상 일반 음식점으로 위장된 유흥업소는 이미 세무조사 대상이었고 이번 내부 제보로 연결고리가 완성되었다. 결국 홍상무와 정 과장은 서울중앙지검의 명령으로 동시 압수수색을 받았다. 계좌 내역과 카드 기록, 내부 승인 로그까지 확보된 후 두 사람은 정식 기소되어 구속되었다. 세나는 그녀는 처음엔 빠져나가려 했었다. 자신은 단순히 접대를 받은 것뿐이며 법카 사용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SNS상의 사진, 전자영수증 내역 그리고 업소 대표의 자백으로 그녀 역시 공범으로 연루되었다. 그리고 유흥업소 관계자들 그 중에는 과거 채영 시절 세나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역시 조사를 받아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며칠 후 나는 조민석 과장이 사무실로 찾아온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는 말없이 앉아 나를 바라보았다. 고맙습니다. 짧은 한마디였다. 그러나 그 말 속엔 안도, 회한 그리고 자기 혐오까지도 담겨 있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왜 그때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까? 메시지가 조작된 걸 본인도 알았을 텐데요.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세나 아니, 채영 씨는 제가 처음으로 보호하고 싶었던 여자였어요.
그게 저를 망가뜨릴 줄은 몰랐죠. 나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지만 마음에 남은 구멍은 시간이 지나야 메워질 것이다. 며칠 후 이선영 씨는 병원에서 출산을 앞두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쥐며 말했다.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끄럽지 않은 제가 되고 싶어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 모든 진실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다시 시작할 힘을 품고 있었다. 그날 나는 오랜만에 햇살이 스며드는 사무실 창가에 앉아 천천히 커피를 마셨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하지만 그 진실이 모두를 구하진 않는다. 다만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줄 뿐이다. 며칠 후 나는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흰 벽, 희미한 소독약 냄새, 그리고 간헐적으로 울리는 신생아의 울음소리. 이선영 씨는 분만실에 들어갔고 조민석 씨는 복도 끝 창문을 등진 채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어깨는 어느 때보다 낮아져 있었다. 그건 무너짐이 아니라 겸허였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모든 억울함이 풀린 지금 그는 처음으로 진짜 자신과 마주하고 있었다. 몇 주 전만 해도 그들은 이혼을 앞두고 있었다. 불신과 의심, 상처와 분노가 얽혀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서로의 손을 다시 잡았다. 물론 예전처럼 쉽게 웃을 순 없겠지만 그래도 서로의 존재가 주는 의미를 다시 느끼게 된 듯했다. 둘 다 구속되어야지. 서로한테 다시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분만실 앞 조민석 씨는 그렇게 말했다. 그 말엔 법적 의미가 담겨 있지 않았다. 그건 스스로를 감옥 안에 가두겠다는 다짐이었다. 함께 견디고 함께 살아가겠다는 선언. 그날 저녁 나는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를 마무리했다. 모든 진실을 정리하며 이 사건이 남긴 잔상을 다시 되짚었다. 진세나는 구속되었고 홍상무와 정 과장은 기소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유진을 포함한 관련 업소 종사자들도 마찬가지였다. 회사 내부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더 이상 묵인하지 않겠다는 선언, 침묵하지 않겠다는 다짐, 그리고 누군가를 희생양 삼지 않겠다는 경계. 어느 날 박정현 씨에게서 메일이 도착했다. 짧은 메시지였다. 지금은 조금 조용해졌어요. 그래도 여전히 무섭네요. 그런데 이번엔 저 자신을 속이지 않았어요. 그게 참 다행이에요. 나는 그 메일을 오래도록 바라봤다. 정현 씨도 조민석 씨도 이선영 씨도 모두 이 사건의 피해자였다. 하지만 그들은 피해자라는 타이틀보다 책임 있는 선택을 한 사람들로 남았다.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 진실은 구원의 손길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건 칼날처럼 예리하고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하지만 그 진실이 있어야 우리는 다시 설 수 있다. 다시 말할 수 있고 다시 사랑할 수 있다. 조민석 씨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 경계 없는 호의를 베풀었고 감정의 경계를 흐렸다. 하지만 그는 무너지고 나서야 진짜 중요한 것을 보게 되었다. 그는 아내를 선택했고 그 선택은 이번엔 확실했다. 이선영 씨는 용서했다. 그건 약해서가 아니라 강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분노 대신 이해를, 상처 대신 다시 시작을 택했다. 며칠 후 나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 작은 생명이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 조민석 씨가 나를 향해 작게 웃으며 말했다. 한 명이면 충분하죠. 와이프도 아이도 그 이상은 필요 없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사건은 내게 여러 가지를 남겼다. 사내 불륜이 단순한 연애가 아님을, 누군가의 감정은 타인의 삶을 파괴할 수 있음을, 그리고 우리가 무심히 넘긴 사소한 친밀함이 때론 조직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긴 보고서를 접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진실은 빛처럼 드러나지 않는다. 그건 어둠을 뚫고 나오는 기척이다. 우리는 그 진실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사람으로 남는 길이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이 되었거나 잠시 멈춰 삶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혹은 바쁜 일상 속에서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따뜻한 다리 역할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고 사랑과 진심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